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대선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 간 지지율 격차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2차 TV 토론회에선 네거티브 공방이 어느 때보다 거셌는데요. 이에 양당의 고발전도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전 단일화 카드로 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동욱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선 품격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26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경제대응 TF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TF를 구성해서 이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어제 77분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를 할지 밝히진 않았지만 2차 추경도 예고를 했고요. 네. 또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된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현재는 우리나라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인데요. 이거는 허용되는 부분을 명시하고 이것 외에는 다 안 되는 겁니다. 또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주요 공직자를 국민 추천제로 선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 추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도 이 인사혁신처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게 이재명 후보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능력 있고 또 국민들한테 충직한 인물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된 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문제 관련해서 네. 이 당의 입장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도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후보는 일이 안 되는 여소야대보다는 여대야소가 낫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김 후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많은 갈등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여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평가했는데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수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지적한 것으로 좀 풀이됩니다. 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이 당내 선거와 공천, 인사 등의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이 당원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도 냈죠? 그렇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줄곧 이 부정선거론에 약간 힘을 실으면서 사전투표 제도를 비판해왔습니다. 이 대선 후보 선출된 자리에서도 수락 연설을 통해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는데요. 네. 그런데 어제 유세 도중 걱정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면서 자신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무래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유권자가 좀 눈에 띄게 적다 보니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거북섬 웨이브파크 발언. 정치권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이 후보가 시흥 유세가 있었습니다. 시흥의 거북섬이라고 시화호 근처에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시흥에서 웨이브파크를 언급을 한 겁니다. 부산 기장군에 인공 서핑장을 만들려던 기업이 있었는데 이 부산시에서 2년간 인허가가 지연되자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흥시장과 함께 거북섬으로 유치했다고 했습니다. 또 2년 만에 이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마무리하는 등 이 도지사로서 이 성과를 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거북섬 내에서 웨이브파크를 제외하면 당초 예상했던 상권 활성화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이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 보수 진영에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어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좀 분리해서 볼 게 거북섬이라는 게 있고 또 거북섬 내 웨이브파크가 있습니다. 일단 네. 거북섬 사업 자체는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게 이제 2025년입니다. 네. 이때는 새누리당 출신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를 책임지던 시절이라고 했는데요. 2018년 당선된 이재명 지사가 이 시화호에 거북섬을 만들고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했다는 그것은 이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고요. 지정된 건 2015년인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은 또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거북섬 안에 웨이브파크라는 시설을 유치를 했고 네. 이거를 유세해서 언급한 거지.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거북섬 사업을 했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낙선을 위한 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제 상가 공실이 87% 정도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요 예측 실패한 수자원공사 등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망쳐놓은 경기 불황으로 이 거북섬 일대 부동산 피해가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열리죠?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안건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이 공정성 논란과 또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이 재판 독립 침해라는 논란이 안건의 핵심 내용인 셈입니다. 이 관건은 법관 대표회의가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죠? 그렇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측은 이 후보의 재판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지만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보 재판과 관련된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런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합니다. 네. 법관 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특정 재판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재판 독립 침해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관련 안건이 의결될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회의 소집 자체에 대해서 전체 법관 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반대한 만큼 의결되는 안건이 아예 없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밖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포로 교환 중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서 러시아가 밤사이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30여 개 도시 그리고 마을에 공격용 드론 300대, 미사일 7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하루 새 이뤄진 드론 공격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외신은 전했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최소 12명이 숨졌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우크라이나는 전했는데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의 이런 테러 공격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에 충분한 사유라면서 러시아는 전쟁을 질질 끌고 있고 매일같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요? 예, 러시아 항공당국은 모스크바 허브 공항인 셰레메티에보를 포함해서 최소 4개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을 제한했습니다. 이유가 모스크바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날아오던 드론 12기가 요격됐다는 건데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을 공격했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양국은 지난 16일이죠. 이때 합의한 대로 23일부터 전쟁포로 교환을 실행했지만 이 대규모 공습 역시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국은 이 협상에서 민간인과 군인 등 전쟁포로 1000명씩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 학생 이름과 국적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에 왜 하버드는 전체 학생의 거의 31%가 외국에서 왔다고 밝히지 않는 걸까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들 외국 학생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우리가 하버드에 이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만큼 이는 합리적인 요구라면서 하지만 하버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이름과 국적을 알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정부의 학내 인사권 개입 등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거부했고요. 이로 인해 양측은 지금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하는 이 초강경 조치를 취했지만 이 하버드대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일단 이 효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적시사 이어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지면서 이번 한 주는 낮부터 이제 점점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7도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3도가량 벌어지겠고요. 세종, 대전, 광주, 대구도 오늘 낮 기온 나란히 26도, 동두천이나 영월, 구미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 24, 부산 22도 등으로 대부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이번 한 주의 낮 기온 변화 추세는 점점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보면 수요일 27도, 목요일부터 토요일 28도 유지하겠고요. 일요일은 29도까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번 한 주는 28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깨끗하겠고 오후에 대부분 오존 농도가 나빠지겠습니다. 하늘 모습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북 북동부에 오후 한때 5mm 내외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7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혼잡한 가운데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홍제램프 지나 3차로에 추돌 사고 있는데요. 홍램프부터 여파받고요. 동부간선로 성수 쪽으로는 도봉요금소 지나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일대 밀리기 시작하는 데 성수 분기점까지 쭉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일찍 지나는데 30분 이상 걸리고요. 이어지는 신월 여의지하도로 여의도까지도 쭉 속도가 더딥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서창까지 또 신천에서 광명터널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에서 중동까지 정체고요. 이후 노오지 분기점에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인데요.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같은 방향 경기 동쪽에서는 구리에서 상해까지 밀리고 광암터널에서 성남 요금소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목포 방향 서해안선은 용담터널에서 8탄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자 선대위 대변인 단장인 신동욱 의원 나와 있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판세 관련해 살펴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사이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전열 정비 일종의 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또 이제 토론회 영향도 꽤 있었다. 저희가 보기에는 토론회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전반적인 전략은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이재명 후보의 이를테면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의구심을 품을 만한 대목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지기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추격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습니다만 저희는 여전히 골든 크로스의 가능성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물론 근소한 차이지만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추진 보관이 있을까요?
그 결국은 뭐 저는 이준석 후보의 결단 외에는 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뭐 공동정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네. 저는 이번에 단일화는 과거의 단일화하고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단일화다. 네.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이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동안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든지 지금 뭐 사법부에 대한 그 민주당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재명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위험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물론 아직 젊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만큼은 이번만큼은 이번 시대의 대의 명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없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3차 TV 토론까지 다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시간이 하루 정도밖에 그렇죠. 안 남는데 사전투표 이전에. 그렇죠. 그 사전투표 이전에 그 하루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가지고 지금 한다면 이건 너무 좀 한가한 얘기고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결단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셨는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동정부 또 100% 국민 경선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국무위원회 3분의 1을 40대 이하로 하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40대 총리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나올 건 다 나온 거 다 아닌가요?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기 위한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로는 뭐 공동정부가 됐든 또는 뭐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방안이 됐든 이런 것들조차도 저희 당으로서는 양보할 수 있다라는 뭐 상징적인 의미지 그걸 가지고 이건 주고 이건 빼고 이렇게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도 어떤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고 결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제의를 하는 것이지 뭐 그게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딜하듯이 그렇게 딜하듯이 하는 건 아니다.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시점도 관심입니다. 언제까지가 시한이라고 보십니까? 뭐 사전투표 전날이죠. 예. 이 투표지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인쇄가 돼 있지만 만약에 그런 역사를 바라본 결단을 내린다면 산술적으로 지금 보면 이준석 후보의 표가 저희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조금 더 오지만 이재명 후보로도 상당히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확산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시너지가 클 수도 있다. 근데 이 단일화를 잘못하거나 또는 무슨 뭐 밀어붙이기식 단일화가 되면 또 더 저희에게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단일화는 순리에 따라서 결국 한 가지 여론의 압박이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커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 전이라면 사실 모레까지예요. 모레까지죠. 수요일까지죠. 예. 분위기가 좀 무르익지 않은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이제 협상문을 두고 자 여기까지는 되고 이런 거면 뭐 이준석 후보 쪽에 제가 줄 수 없는 게 있어서 나머지 다 가져가세요. 이런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앵카 생각하시는 그 분위기는 좀 저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할 것이냐라는 것은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변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해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은 뭐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이번 결단이 이제 그 주변에서는 아마 앞으로 길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무적인 조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과연 또 그럴 것인가? 우리 역사를 보면 뭐 예전에도 정말 이 제3지대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가 한순간에 판단 잘못으로 사라지는 분들 굉장히 꼭 있었거든요. 시대마다.
그 부분의 고뇌는 있을 수 있죠. 예, 예. 국민의힘 사전투표 이전에 골든크로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어떤 근거와 전략 있을까요? 뭐 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여론의 추이를 보면 어쨌든 기울기가 굉장히 이제 김문수 후보만 유일하게 가파른 건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준석 후보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래프, 이제 요게 지금 모양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과거의 경우는 쫓아가는 쪽이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근소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뭐 다음 주 6월 3일까지는 일주일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뭐 꼭 그 전에 여론조사는 이제 곧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발표는 못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수치로 우리가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그 추세가 멈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여론조사 공표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도 뭔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동탑 모델을 좀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탑 모델의 한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동탄 모델의 기본적인 것은 이를테면 이준석이 올라가면 김문수가 떨어지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후보가 있을 때 이제 두 명이 같이 올라가니까 이준석도 올라가고 김문수도 올라가는데 결국은 본인이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 초반대까지 나오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이게 40% 중반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KBS 조사는 아직도 이제 뭐 40% 후반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2, 3%가 더 떨어져서 40% 초반까지 떨어지면 김문수 후보가 30% 후반까지만 가면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10% 전후로 나오는 이준석 후보의 표도 결국은 투표장까지 들어가면 지금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지만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내가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준석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밝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표도 또 상당 부분은 저희 김문수 후보 쪽에 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의 기반도 본인이 이제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TK를 많이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적어도 뭐 TK 같은 데서는 다른 지역 평균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결국은 김문수 후보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여러 각도에서 만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단장님은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결단만 남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결단의 마지막에 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우리 후보가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뭐 구체적인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밑 접촉이 있고 그런 건 하루 이틀 사이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모든 단일화가 뭐 지난 그 대선 때도 무슨 뭐 목동의 어떤 개인 집에서 안철수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만났다라는 보도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뭐 끝까지 어쨌든 저희가 무슨 그 정권을 잡기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지금 아주 특이한 한 명의 후보, 아주 특이한 분, 저희가 보기에는 시대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후보, 우리 사회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재명 후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대의 명분으로 저희가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뭐 정권을 나누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권력을 나누기 위한 단일화, 이게 국민들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결코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론 그게 이준석 후보에게 뭐 전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준석 후보 역시 본인이 아직 나이도 젊은데 무슨 권력을 나누기 위한 그걸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더라도 무슨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니까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윤재옥 선대위 총괄본부장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칠 때 충분히 이길 수 있어야 단일화 협상이 원활히 진행된다. 그런 물론입니다. 것인데 예.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단일화를 했을 때 그 단일화의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단일화가 지는 되는 것이죠. 단일화는 지는 이상한 단일화는 사람이다. 본인도 뭐 이렇게 아마 안할 가능성이 얘기했습니다. 높죠. 예.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제가 들은 선거 전략은 최대한 그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선거 전략이었는데 실제로 그동안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호텔 경제학, 뭐 커피 원가 문제, 또 어제는 그 시흥의 거북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도 유령 도시가 된 곳을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유세 과정에서 지금도 장사 잘 되고 있나요? 내가 뭐 상인들을 꿰어서 글로 보냈습니다. 정말 가벼운 언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분이 되면 뭐 법적인 리스크를 떠나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이분이 무슨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냥 포퓰리즘밖에 없는 분이 아닌가 정말로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뭔가 뭐 어제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찔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엄청난 정치 보복을 사실은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이 나중에 무죄를 받은 걸로 기소가 됐고 또 불행한 선택을 하신 분들도 여러 분이 있는데 그때 이름이 정치 보복이 아니잖아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적폐청산하고 정치보복은 다르다 그러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과 정치보복은 다른 것이다. 즉 나는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 그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 내란 종식을 위해서 사법부도 좀 바꿔야 되고 검찰도 없애야 되고 뭐 이런 표현들 자꾸 하는데 이거는 강한 정치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봐야지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무슨 내란이 있습니까? 아니할 말로 저희 당에 이번 계엄을 공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지금 상태의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헌법 파괴 행위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겁박 또는 각종 그 해서는 안 되는 무리한 입법 이런 부분들이 우리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 이게 계엄을 빌미로 한 민주당의 제2의 내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내란을 지금 획책을 합니까? 무슨 내란을 동조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 당 대표부터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는데 저희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건 또 무슨 뜻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기에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재편해서 보복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내란이라는 표현도 써서는 안 되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는 탄핵재판소에서는 그 부분을 빼고 심판을 했기 때문에 형사법정에서 이게 내란이라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과 일부 뭐 국방부 장관 뭐 좀 사전에 뭐 공유가 있었다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런 거 한 적이 없고 그 탄핵을 자꾸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세웠는데 전형적인 그냥 프레임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저는 국력의 소모가 심할 거라고 틀림없이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한 얘기들이 그냥 일시적인 뭐 국민 정서 무마용 이런 것이지 진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과 정치 보복을 분리하고 있지만 내란 극복이라고 하면서 하는 과정들이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내란 극복이 뭐겠냐는 거죠. 이를테면 뭐 여러 사람, 이를테면 계엄과 관련이 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람을 불러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하고 또 뭐 기소하고 또 이런 것들이 내란 극복이라고. 그래서 내란 극복은 깨끗한 법정에서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깨끗한 법정을 위해서 사법부를 갈아엎겠다는 거고 그 사법부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로 만들겠다는 거.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꾸 국민들이 의심하니까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 그러는 건데 나중에 그럴 거예요. 제가 정치보복을 했습니까? 내란 종식을 위한 당연한 정치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본인의
장기 집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금 개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미 그 1년 전부터 해온 국회에서의 입법 폭주와 지금의 대선과 앞으로 있을 소위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과 사법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결국은 독재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번에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법원조직법 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인 차원이다. 이 당론도 아니고 또 내가 다시 자중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어요. 글쎄 뭐 그런 것도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 선을 그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법안을 철회를 해야죠. 근데 법안은 그냥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국회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건 내가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부분을 뭐 선을 그었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많은 이를테면 그 범죄 이력들이 대법원으로 가기 직전에 놓인 이 상황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해서 이걸 철회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의원들의 뜻이다. 이거는 국민의 뜻이다. 그 연임 문제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의 그 재선 자격을 제한한 우리 현행 헌법 이것도 그때 얘기고 앞으로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거 없앨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포퓰리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뭘 할 때 국민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내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전혀 진정성이 없고 이를테면 52시간제 반도체 부분만 좀 예외를 해주자는 것도 그쪽 근로자들 만났을 때는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죠. 그러다가 또 돌아오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당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또는 여론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지도자로서 저는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의 진정성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 얘기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 투자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저는 이 시점에서 너무 뻔한 얘기를 하신 거를 원문 그대로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썩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 부분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이준석을 지지한다로 또 들릴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저는 우리 보수가 하나로 뭉쳐서 만약에 간다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래에 방점을 둔 것이니까 우리 보수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본다라는 일종의 양쪽에 대한 다 일종의 지지선언이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 또 적절하게 보시지는 않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대통령의 당무개입 금지를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의식한 행보죠? 저는 그게 윤 전 대통령을 의식한 부분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를 의식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당의 그 환골 탈퇴를 위한 밑거름을 지금 후보로서 해놓겠다.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번 주 안에 제가 보기엔 당헌 당규에 명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후보인데 벌써 이재명 후보의 말 한마디에 숨도 못 쉬는 민주당과 당과 정이 사실상 분리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한 정당과의 민주성이라는 부분에서 그게 그동안 저희가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의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 부분은 특히 공천에도 이제는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걸 명문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이미 3년만 하겠다라고 내려놨거든요. 3년만 하고 미래를 위한 개헌을 완수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만을 마련하면 나는 물러나겠다. 당에도 내가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당과 국민에 대한 동시에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고 있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기 때문에 국민분들도 혼란스럽겠지만 뭔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저희 당과 말로만 약속하는 민주당과는 좀 차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전투표 폐지도 공약했는데 사전투표를 독려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있는 건 현실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투표함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투표지에 그 잘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투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정선거라는 그걸 믿진 않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의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는 이번도 아주 엄격하게 사전투표 투표함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이거는 뭐 큰일 날 얘기죠.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사전투표라는 것이 참정권을 저희가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하시는데 다만 저희 지지자가 걱정하시는 부분은 안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219 작가입니다. 35년간 미술 직종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문자 디자인을 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장안의 화제가 된 용의 눈물, 지금도 방송되고 있는 아침마당, 인간극장 타이틀의 디자인 작업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글씨로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표현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용의 눈물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000번은 썼을 거예요. 지금 한글이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한글의 조형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조형 우수성을 표현해내고 하는 게 사실은 서예잖아요. 그 아름다운 한글을 조형화시켜서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우리 기업에서 제작한 상품들 주류라든가 화장품 이런 데 보면 전부 그 로고가 캘리그라피가 돼요. 그래서 그게 수출이 돼서 세계 곳곳에 한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캘리그라피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작가 개인적으로 진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새롭게 우리가 창신하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한글을 세계화시키는 데 알리는 게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5월의 마지막 한 주는 더위의 기세가 이전과 달리 들쑥날쑥하지 않고 쭉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평년과 엇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낮이 되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지면서 이번 한 주는 점점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3,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 대구 26도, 동두천이나 영월, 구미로는 27도의 기온 예상되고 강릉 24, 부산 22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이 이만큼 높아지면서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 주간 낮 기온은 점점 올라갑니다. 서울은 수요일이 27도, 목요일부터 토요일은 28도, 일요일은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전국적으로도 한 주 내내
28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는 나빠질 전망이고요. 하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북 북동부에 오후 한때 5mm 내외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동쪽 지역에 소나기가 또 예보됐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해주고 계시죠.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선일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현재 현장 유세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예,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토면 사전 투표 있고 하기 때문에 목금이죠. 목금이죠. 예, 29, 30. 예, 뭐 대체로 지금까지는 이제 특별한 변수가 남은 것은 결국은 이준석 김문수 두 후보의 단일화 정도가 남은 것 같고 마지막 남은 27일 3차 TV 토론 한 두 가지 정도가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마 TV 토론보다는 아마 단일화 여부가 될 텐데 뭐 우리가 계속 또 논의가 될 테니까 자세히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현재 그 분위기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뭐 소폭 이제 아무래도 뭐 지지율 여론조사 일반적으로 나온 걸 보면은 그 정체 내지는 소폭 하락해서 조정된 형태 같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보수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약진된 것은 조금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 증가율이 눈에 띄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큰 대세를 뒤집을 만한 정도는 아니다. 판을 뒤집을 만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제가 보기엔 그동안에 너무 도리어 많이 나왔던 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서로 양당 구도 속에서 나올 만큼 자기 지지율이 나오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도 이제 자기 정당 지지율만큼은 확보하기 해서 당초 한 20%대에다가 이제 지금은 30% 중후반 정도로 이제 안착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그 단일화 여부와 관련된 변수가 없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막판까지 큰 변화 없이 고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예, 지난 어제 주말을 지나면서 대체적인 각급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처음에는 한 20% 가까이 이렇게 차이 나던 그 지지율을 대체적으로 한 5%대에서 9%대 이렇게 10%대 이내 이제 차이로 이렇게 좁혀졌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그 경선이 또 치열했고 경선을 치르고 나면은 항상 휴전이 남는 건데 보통 대선 후보 경선은 3, 4개월 전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치르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탈락 후보들 그런 진영을 다시 수습하고 원팀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참 어렵게 출발했죠. 더군다나 막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은 상당히 밤사이 후보가 교체돼서 그런 어려운 지경을 겪고 사실상 그 11일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 이름이 들어간 플랜카드도 그리고 유세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당히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제 지난 주말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김문수 후보의 이 지층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 이것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집권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직결한 그런 결과죠.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고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정가운 뭐 그런 좀 강성 지지층의 그런 어떤 목소리, 그러니까 당이 극우 정당화의 이미지를 갖다 좀 완전히 탈피해내지 못하면은 중도 무당층으로 이렇게 소구를 가지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도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동안에 이 당정 관계가 수직적인 부분,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비롯한 많은 당 운영에 개입했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절대 그런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겠다. 실질적으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당헌 당규 개정을 요구했고요. 뭐 이런 변화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분도 여론조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론조사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책시사 1부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말한 여론조사 개요이기도 합니다. 먼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지난 19일에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에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였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는 46.6%, 김문수 후보 37.6%, 이준석 후보 10.4%가 나왔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것으로 내일 선거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어본 결과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는 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합친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물론 근소한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뭐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전보다는 그 합이 커진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전만 해도 두 사람을 합쳐도 그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한 뭐 5% 이상 차이가 벌어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합쳐와서 뭐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최근 들어서 몇몇 조사에서 단순 합계가 한 1, 2% 정도 앞서는 네. 정도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런데 그 조사에서도 더 핵심적인 것은 그럼 합쳤을 때 단위로 나온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유의미하게 근접하거나. 근데 지금 현재 봐서는 그 단일화됐을 경우 3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전환했을 때의 격차가 아마 모든 조사에서 아직까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1+1이 그냥 합쳐서 2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 후보, 특히 김문수 후보가 포기하고 이준석 후보가 됐을 때에는 그건 단일화 효과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한 80% 정도 굉장히 강력한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준석 후보로 이전이 됩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반민주당 또 비국민의힘 이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반대가 강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 이런 네. 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보면은 한 65대 35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이준석 후보를 10%라고 보면 한 네. 6.5%는 그 김문수 후보에게, 한 3.5%는 이재명 후보에 가기 때문에 그 단순의 합이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승태 대표님, 네. 지금 홍 대표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단순히 산술적 합산으로만 그 표가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대선 막판 이 역전 거기에 이제 키로 살을 걸고 있는 그런 인수개혁 신당 후보의 이 단일화를 해도 1+1은 뭐 2라는 이런
도식적 결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즉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율은 김문수와 이재명이 6대4 내지는 7대3으로 분점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행국임에도 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수냐. 이준석이 단일화에 의한 그런 정권 유지가 담보되지 않았고 또 김문수 후보와 국힘이 윤석열하고의 이런 철저한 단절 그리고 당의 자정 노력 그런 대국민 사과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 생명을 걸고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이준석 현재 지금 기획신당 후보 입장에서는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은 분명히 상당히 강력한 대세론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그리고 기획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만 이루어지면 그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진짜 해볼 만한 이제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 선거가 해볼 만해지는 결정적인 요인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만큼 위험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타협하지 않는 그 대통령 통치 권력하고 또 과도한 이재명 중심의 이 입법 권력이 충돌이 이루어지니까 국정이 거의 마비되고 무기력해지는 건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입법 권력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통치 권력까지 소리지면은 한간에 지금 우려되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제 총통제, 총통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즉 그 말은 이제 상당히 너무 한쪽에 이제 권력이 치우쳐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의 이 상당한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를 갖다 이제 허물어 줄 수 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의 특단의 이제 그런 의지가 이제 아직까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홍표 대표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일 못하는 여소야대보다는 일할 수 있는 여대 야소가 낫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소야대 여대 야소는 조건인데요. 우리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그거와 관계없이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가 스스로 자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소야대에서는 여소야대 맞게 대통령이 자기의 리더십을 행사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 구조를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충돌했기 때문에 결국 일도 안 됐고 자기도 탄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대 야소가 되면 여대 야소 여당이 다수 의석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을 하긴 편하죠. 근데 일을 하기 편하다고 해서 민주적 리더십을 포기하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요. 여대 야소일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커진 힘을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커진 힘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일수록 더 야당을 더 존중하고 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충분한 명분과 정당성을 획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저는 김성태 대표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거는 잘할 거로 생각을 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내용을 몇 가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반면에 여소야대일 때에는 현실적으로 힘의 한계를 인정을 해서 야당과의 대화, 그다음에 야당과의 권력 분점, 심지어 더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줄 아는 게 그게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일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단일화 시점도 중요한데 사전 투표 전에 하려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28일 이제 3차 이제 TV 토론 마쳐지고 적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제일 좋은 그림이죠. 그렇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6일 2일 밤 자정까지도 이 단일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만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선대위는 어떻게 보면은 물 건너 가듯한 그런 단일화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선거 캠페인을 재설계하는 부분도 결코 소리해서는 안 된다. 단일화에 끝까지 집중하기보다. 예. 단일화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뭐 후보 선대위 입장에서는 가령 홍준표 대구시장이 4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표 전략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하기를 너무 이르는 거죠. 아직까지 단일의 그 마지막 그 희망이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에만 너무 100% 올인해 있으면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본적 차원에서 이제 선거 캠페인을 재설계하는 부분도 이제 오늘 정도 다음 주가 이제 새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가장 큰 거부감은 공포심이에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제 민주당이 집권 전인 상황에도 불문하고 그런데도 이제 국회에서는 이 와중에도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비롯한 대북한 정원법 그러니까 참 무소불위의 그런 입법 권력이 춤을 췄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련의 그 이재명 대표 후보를 위한 그런 위인설법과 사법부 장악 법안 이런 기도를 목도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집권 후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진영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90% 이상의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민의힘 보수 진영은 보면은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한 80%? 왜? 이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엄청난 실망도 있었고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엄청난 또 후유증도 있고 그러니까 샤이 보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결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TK 지역 기반도 TK와 PK가 지금 이제 선거 한 8일 안 갖춘 상가이면 TK 같은 경우는 최소한 70% 이상 지지는 나와야 돼요. 과거 같으면은. 그 PK도 50에서 60% 언저리는 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그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단일화는 사실상 쉽지 않는 구도로 점점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무조건 27일 3차 TV 토론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기간이 28일, 27일 전, 그러니까 그 한 10시 이후부터 28일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무슨 여론조사 방식이나 경선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오늘쯤 합의가 돼서 여론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TV 토론까지 반영된.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지난번에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3년 전의 단일화 방식으로 단판회에서 한쪽 양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은 이준석 후보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 국민의힘이 너무 단일화에 목을 매면 맬수록 그 자체 전략이 부재해질 수 있는 자체 전략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 전략으로 뭔가 그 단일화의 불씨는 살려놓되 자기의 그 전략으로 가야 될 그러니까 3자 구도를 상정해 놓고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자강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저는 반 이재명 갖고는 결코 이번에 그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사법적인 문제, 독선적이다, 이런 많은 걸 갖다 놓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그러한 네거티브나 여러 가지 그 악재를 딛고
확보된 지지층이거든요. 네. 이 지지층은 그걸로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이라든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결집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반 이재명 전략으로 하려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잘 더 이해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뭘로 가야 되냐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보수가 보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흐트러졌던 국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보수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 그다음에 그 정당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그다음에 외교 안보, 그다음에 경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박근혜 저는 제일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람이 사실 2012년 박근혜 후보예요. 박근혜 후보가 그때 그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가져가고 사실 도리어 경제민주화를 가져간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조차도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 일변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도리어 집권함으로선 강경 일변도로 좀 돌아섰지만 도리어 대선 정책 때는 북한하고 관계에서도 나도 옛날에 김정일 만났었고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 도리어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나도 뭔가 이 한반도 평화든지 이런 걸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보수적 후보. 그러니까 훨씬 더 이런 거죠. 보수적 후보의 장점을 살리면서 내가 더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게 진보의 정책을 소화해낼 수 있는 보수 후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게 더 자기의 지지율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광훈 움직이고 전환길 움직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그런 영화 보러 가고 이런 움직임들이 더 위를 꽉 틀어막고 있는 거죠. 김성태 대표님.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홍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깊은 속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 뭐 SNS 상의 그 짧은 문구의 내용을 뭐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계획신당의 지금 후보는 그러니까 분명히 한 집안 식구였는데 더군다나 그 상당히 그 보수의 취약성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키는 그런 당 대표가 되고 난 이에 일련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업적과 또 평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 당은 아주 몹쓸 짓을 해서 그런 유능한 우리 보수 진영의 새로운 지도자를 갖다 네. 그냥 행편없이 쫓아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니들이 반성하고 다시 이준석 계획신당의 그런 후보와의 관계를 위한 그런 존중의 입장을 가져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준석한테 찍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니들이 그렇게 목매고 있는 단이라도 일정 부분 접근이 되는 거지. 홍 시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제 선거 이제 오늘도 벌써 이제 뭐 눈이 떠버렸어 하면 벌써 카운트는 7일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프레임 자체는 내란 후보, 내란 세력이라는 이 프레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독재 권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결국은 중도 무당층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싸움인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는 게 오래전부터 저의 소신이고, 또 윤석열 측근 그런 호가호위 세력들이 우리 당에서 아직도 주도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의 자정 노력을 제가 끊임없이 주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획신당 이준석 후보하고의 그런 접점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중도 무당층의 이 팩이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이걸 넘어야 소구력이 생기는 건데, 넘을 수 있는 소구력이 필요한 건데 기존의 이 방식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비춰진 그런 김문수 후배의 윤석열 그림자 후보라는 그런 잔상을 갖다 완전히 그냥 불식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정선거 뭐 이런
뭐 주의자라는 그런 이미지도 이제 불식적. 그래서 어제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네. 후보 맞아요. 자신이 사전선거운동 사전 투표하겠다는 거고, 그죠? 원래 부정선거론자는 이 사전선거가 제일 만학으로 봐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우리 후보가 부정선, 그거는 우리 당에서 책임지겠다. 나부터 사전선거 이제 투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기 후보 자신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홍 시장의 메시지도 바로 그런 부분의 요구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홍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래서 많이 섭섭한 거죠. 사실 그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되긴 했지만 본인이 생각은 또 제가 외부에서 봐도 일정 정도 그 타당해 보이는 거는 늘 그 소수 비주류였어요. 그 당내 주류가 아니었죠. 사실은 2017년에 대선 후보 될 때는 어차피 안 되는 선거에 어려운 선거에 그냥 나갔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반면에 그 제일 상처를 사실 홍준표 시장이 받은 건 3년 전 윤석열 후보하고의 경선이었죠. 네. 경선에선 민심에선 이기고 당심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때 당내 주류 그 일부 그 당권파 주류들이 홍준표보다는 윤석열을 선택하는 것이 당권을 지는데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이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봐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가 만만해 보이고 뭐 시체말로 좀 더 맘대로 하기 어려우니 한독수 후보를 선택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뭐 나라의 미래나 어떤 그 소위 그 정당으로서의 집권 전략보단 그 얼마 안 되는 그 뭐 누가 얘기했죠? 그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네. 알량한 뭐 당권이나 챙기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기들끼리 폭로한 거지만 당권 거래 제안을 네네. 이준석이 후보에게 했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뭐 상대당이라 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 보면 딱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100m 달리기 하는 후보한테 주자한테 모래주머니 채운 격이에요. 저는 소위 여러 차례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권 시절에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승부를 보려면 자기들이 백의종군하고 예를 들면 불출마 선언 등을 해가면서 후보에게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뭐 후보야 어떻게 되든 자기들 그 배지 당권 이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한 대여섯 명에서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 핵심 인사들 중에.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고 보수가 그리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질서,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경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야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발목 잡을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정리돼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도리어 자기들이 판을 좌지우지하고 단이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권력을 하려고 하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한 거는 홍준표 시장 스타일을 봐서는 되게 점잖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지금 홍표 대표께서 하신 내용을 제가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상당히 맞는 이야기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작금의 그런 보수층 결집에 의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합리적 보수나 어떤 중도와 무당층이 추동하는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나 또 우리 선대위가 이건 분명하게 중요하게 직시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그런 상당히 향후 대선 이후에 충동적 그런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방식이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고 그건 위협으로 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대단히 실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님, 예. 단일화 얘기 조금만 더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의 공동정부 100% 국민 경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개혁 공약 중에서 국무위원 3분의 1을 40대 이하로 임명하겠다. 40대 총리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놓을 건 다 내놓은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준석 계획신당 후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계획신당 이제 실무진이라든지 우리 당 의원들이 여러 형태로 아마 접촉됐어요. 또 이준석 후보 자신을 또 움직이기 위해서 뭐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유세를 마치고 또 국회의원회관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가서 또 단일화를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네. 저는 이렇게 뭐 물리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 가지고 단일화는 사실상 단일화 요건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접근부터가 흔히 말하는 친윤 인사들이 당권을 접수해라. 우리가 돕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는 또 국무총리 이야기 나오고 뭐 지금 뭐 공동정부하고 또 40대 뭐 이런 저는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만일 당선이 되면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감을 하는 그 처절한 진정성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막 그런 측면에서 그 처절한 진정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의 어떤 단일화에 뭐 이렇게 인수개혁신당 후보에 던지는 그 메시지의 이 방식이 계속 정치공학적이고 뭐 물리적인 그런 조건 가지고 이걸 성사시키는 거.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저는 접근한 방식부터 틀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제 한 뭐 5일 정도 저는 마지막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이 시간 동안은 같이 옛날에 한솥밥에 밥숟갈을 들고 밥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뭐 지금 이 뭐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다들 한결같이 인정하는 뭐 지금 현 상황 아닙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그 당정이 국민들에게 정말 볼상사는 이 모습에 대한 처절한 자정도력이 남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런 것들이 단일화 명분이 되는 것이지 그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만일 지금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느냐. 인설법을 통해 가지고 이미 사법 독립도 그냥 침해돼 버리고 그게 입법 권력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대통령 권력까지 엎어버리는데 뭐 사법부가 뭐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버팁니까? 그런 위험성이 일정 부분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처절함이 있어야 이 단일화도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어떤 뭐 장관 자리가 어떻고 뭐 이 총리 뭐 당권 이런 이야기 모두 부질없는 얘기예요. 이 제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안이나 공약.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김문수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중에 나타난 총리. 네, 그 사실상 이준석 후보한테 총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후보 매수가 돼가지고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40대 총리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자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아요. 근데 물론 공동정부로는 뭐 할 수 있다 보는데 저는 이제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지금 김성태 대표님 말씀에 전혀 저도 이의를 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신의 환부 그를 도려내는, 그러니까 스스로 한골 탈퇴해서 그 윤석열 정권 실패에 따른 탄핵된 정부에 대한 그 당정 관계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거취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과거 몇 년 전에 이준석 대표를 파렴치범 만들어가지고 쫓아낸 사람들 아니에요, 당에서. 근데 어떻게 그 뭐 그런 사과 몇 마디 하고 아이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 합칠 수가 있겠어요. 저 같아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먼저 그 국민의힘의 스스로 자정 노력, 그다음에 한골 탈퇴가 선행돼야 되고 그 이후에 단일화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했다. 사실은 탄핵과 동시에, 그러니까 4월 4일 탄핵과 동시에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와 자신들의 그 개혁, 당의 개혁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선 후퇴하고 백의종군 등이 선행됐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시간이 많이 늦었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당무 개입 원천 차단, 이 의지도 타이밍이 너무 늦었나요? 예, 저는 뭐 그건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뭔가 그 우리 국민들은 왜 우리가 인사가 많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권이 장관 임명하면서 잘하면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장관들 총리나 장관 임명 잘못하면 지지율이 한 명이 임명할 때마다 1~2%씩 떨어지거든요. 정권 초기에. 그 핵심적인 이유는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을 쓰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믿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무 개입 차단 뭐 한다 하더라도 원래 그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버젓이 있는데 그게 되겠냐는 진정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김석태 대표님, 예. 이재명 후보 정치 보복을 않겠다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가장 뭐 현실적인 뭐 그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지금 현재 대선 전략 자체가 결국은 어떤 경우든 이 내란 프레임에서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당신들은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걸 공고하게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전련 뭐 여러 가지 당의 자정 노력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럼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전국민 현금 살포, 뭐 토지 국유화 이런 상당히 좀 위험한 선전선동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늘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불과 얼마 전까지 국회 입법권력은 재판중지법, 대법관 정원법 그렇게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사법적 리스크는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만들 거예요. 이런 위인설법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이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가 이제 입법 그리고 행정 문제는 사법까지 전부 한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된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상권이 다 이제 한 사람 손에 가면 그건 총통국가죠. 총통제죠. 신동국 대변인 단장이 얘기하기를 이 내란 극복을 강조하는 거, 어차피 내란 관련해서 내란 극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 보복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당연이죠. 그 내란 이 세력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초질간 이재명 후보의 초질간이에요.
또 그건더나 이제 앞으로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엄청 안 좋기 때문에 서민들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국가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할 거예요. 이것도 12.3 비상계엄 때문에 이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묻겠다. 천만억짜리 국가 재정이 투입됐는데 이걸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 그걸 보고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내란을 두 번 다시 그런 비상계엄 같은 이런 잘못된 통치 권력이 행사되지 않게끔 이런 발본 시행을 하겠다. 그걸 어떻게 또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냐. 그렇듯이 이제 국민마다 누굴 한 사람 똑 집어가지고 이걸 한다는 그 방식은 안 할 거다. 이 말씀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정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적폐청산한다 그렇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한 1,000명 수사하다 보니까 5명이 목숨을 잃고 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강풍이 몰아쳤듯이 그때도 명분은 적폐청산이에요. 홍 대표님, 이게 좀 구분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상대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그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하고 선을 정확히 못 그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긋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 스스로도 자꾸 여기에 자멸하는 그 길에 들어갈 겁니다. 그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과 관련된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가담자에 대한 수사는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한다고 하면 저도 이재명 후보 안 찍을 거예요. 이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예요. 이걸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를 만든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을 시키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해야 되는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는 별건 수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비상 내란 계엄과 관련돼서 수사하는데 이것을 사돈의 8촌까지 특정인을 딱 찍어서 사돈의 8촌까지 탈탈 털어서 과거의 검찰 수사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고 이런 방식의 수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수사로 확대되는. 이건 정확하게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에 집중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의 그 사돈의 8촌까지 서는 별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제일 큰 피해자가 이재명 후보 당사자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저는 얘기를 들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과거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수사는 6개월 이내에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빨리 기소하고 정리해야 된다. 저는 속도전을 해야 된다고 그 봐요. 말씀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2년 넘게 지속됐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왔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정권 내내 3년 내내 이재명 후보 털다 말았어요. 민주당에 대한 수사만 하다가.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저는 6개월 내지 한 최소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결과를 일괄 기소해서 그걸로 끝내야 된다. 그때부터 계속 뭐 6개월 수사해서 또 이 사람 또 수사하고 또 저 사람 수사하고 이렇게 늘려가는 수사 하지 말자. 그래서 별건 수사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별건 수사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수사 기간을 신속하게 해서 최대한 당겨서 이걸 정리하고 빨리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정치 보복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이거는 당연히 분리돼야 되는 거고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방송 토론을 통해서도 벌써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 보복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참담합니다.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정말 항고를 탈퇴해서 남은 일주일 최선을 다하면은 이런 뭐 걱정과 우려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게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알아서 기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수사 뭐 감사 기능이 있는 이 기관들이 알아서 깁니다.
어느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가지고 누굴 표적적으로 수사해, 저는 수사해 그 조지고 그런 거 깜빵 보내 이렇게 하는 역대 어느 대통령 독재자가 없었거든요. 그 주변 참모들이나 흔히 말하는 이런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기는 게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 되는 거고 참 그걸 제대로 제어해내지 못할 때 상당히 이제 국민들은 아 이건 너무 과하다 심하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제가 이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 저는 상당히 지능적으로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국가 재원이 투입해가지고 경제를 회복시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묻는 거 방식이 따로 있는 거고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이야기하신 대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 부분은 명확한 저거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국민의힘 정치권 현역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지금 현재 대상이 됩니다. 아까 말한 또 이제 그 이제 경제 분야도 그럼 그 경제 분야는 전직 뭐 이 관료들뿐만 아니라 의원들 또 여기에 해당이 되죠. 대통령실 직무 윤석열 대통령 때 아무 준비되지 않은 그 천문학적인 또 국가재정 써가지고 용산에 무리하게 이전한 이 부분 이런 거 하나씩 이런 거 내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바로 잘못된 거였으면 바로 잡겠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 그런 게 다 이제 결론은 정치 보복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아니 먼저 하세요. 예.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톤다운 될 것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비상경제 TF 구성하겠다. 경제가 제일 우선이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사법개혁 문제는 이건 지금 후순이다. 시급한 게 아니다. 속도 조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 연임 자기 해당 안 된다. 분명히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자꾸 뭐 장기 독재 얘기하니까 본인은 나는 해당 안 되는 거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 가지 논란 사항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비법조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자기 권한 포함해서 제가 사법개혁 얘기한 건데 비법조인 문제도 내 생각도 아니고 특정 한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아마 윤여준 그 선대위원장 얘기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김 대표님 지적에 전 그 공감을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것은 과잉 충성하거나 그러니까 뭐 늘 권력에 대해서 권력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권에나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과잉 충성 또는 지나친 그러니까 과유불급의 그런 행태들이 반복되는 것을 끊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계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것을 차단해낼 수 있는 어떤 그 본인 주변에 그 가까운 예를 들면 그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또는 뭐 정당 내에서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예.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일련의 이제 사법부 장악 기도와 또 이들이 과연 집권할 경우 일어날 이 상권 통합과 또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그런 대국민 우려 이 부분은 이제 현실화돼 버렸어요. 막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유일한 길이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 권력만 분명히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중도 특히 무당층 합리적 국민들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게 자성과 반성 목소리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로 집중된 이 대한민국의 상권, 이 철권 통치,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 민주주의를 진짜 걱정할 대목이 된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석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8분입니다. KBS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프로야구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디아즈와 김도영의 홈런 대결이 뜨거웠던 어제 삼성과 기아의 경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뭐 사실 어제 김도영 선수가 1회 홈런을 딱 칠 때만 해도 기아 주도권을 잡겠다 그랬어요. 근데 1회 말에 디아즈 선수가 초구를 받아쳐서 홈런을 치는 순간에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그래서 2대 1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투수전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대 1로 끝나는 건가? 그러는 순간에 이제 바뀐 투수를 상대로 그 한화의 기아의 김태군 선수가 작년 한국 시리즈에 대한 감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탁 쳐서 홈런을 넘겼습니다. 2대 2 동점. 정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9회 말에 가서 디아즈 선수가 다시 들어설 때 설마 또 홈런을 치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 워낙 그 방망이가 잘 돌아가서 그런데 초구를 받아쳐서 조상우 선수의 초구를 받아쳐서 홈런을 쳐버렸습니다. 3대 2. 김도영 선수의 홈런으로 시작했는데 디아즈 선수가 홈런으로 끝내버렸어요. 경기가 홈런 4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주목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디아즈 선수가 시즌 20호를 터뜨리고 대구구장 첫 끝내기 홈런을 터뜨려서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였는데 불과 한 달 전만 돌아보게 되면 이 선수가 약간 천덕꾸러기였거든요. 외국인 선수인데 생각만큼 20경기에서 타율은 2할 5푼이고 홈런도 4개밖에 못 치고 4개밖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팬들 사이에선 디아즈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4월 19일 역사적인 4월 19일에 디아즈 선수와 그 박진만 감독의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박진만 감독이 너무 홈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잘 쳤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바꾸고 나서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였는데 이제는 팬들이 대구에 계속 남아줘야 된다.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가장 사랑받는 선수가 됐고요. 어제 그 끝내기 홈런으로 2연승을 달리면서 승률 5할에 복귀하니까 구자욱 선수가 큰 절을 올렸어요. 정말 사랑받는 선수가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정말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롯데와 하나의 주말 3연전은 마치 한국 시리즈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와요. 네, 금요일 날 그 한화가 4대 2로 승리를 거두면서 2위를 살짝 올라갔어요. 두 팀이 반경기 차이기 때문에 이길 때마다 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롯데가 이제 그 토요일 날 경기에 3대 0으로 앞서다가 6대 6 동점이 되고 그런데 연장에 가서 8대 6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 다시 롯데가 2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 경기는 이 분위기면은 롯데가 가져가지 않겠나 하는 분위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플로리알 선수 홈런 치고 노시환 선수 홈런 치고 그래서 6대 0까지 하나가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5회 롯데가 6대 6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 토요일 경기가 재현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대 6로 하나가 앞선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대로 끝나겠지. 근데 9회 초에 롯데의 전준우 선수가 홈런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시 토요일 경기가 떠오르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9회 말에 정말 그 하나 프로리얼 선수가 2루타를 치고 나갔고 3루까지 진루하게 되니까 김태형 감독이 다음 그 문현빈 선수하고 노시환 선수를 연속 고의 사구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말루 작전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성공을 하나? 이제 그렇게 돼서 7대 7 또 연장에 가니까 아무래도 롯데가 유리하지 않겠어? 그런데 생각보다 경기는 좀 힘이 없이 끝났어요. 그 말루 상황에서 밀어내기 점수로 문현빈 선수의 밀어내기 점수로 한화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기고 지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화가 반경기 차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때 잠깐 어수선했다고요? 네. 사실 이제 말루에서 밀어내기 하면 우리 경기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야구에서는 어쨌든 3루 주자가 홈을 밟아야 되고 그 타점을 올리게 된 그 밀어내기 볼넷을 얻은 선수가 1루를 밟아야 됩니다. 3루 주자는 들어왔고 최재현 선수는 들어왔고 1루로 가는 와중에 이제 1루에 있던 그 하주석 선수가 너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여유 있게 1루에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끝내기 밀어내기니까 이 선수가 1루를 밟자마자 많은 선수들이 달려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현빈 선수가 당황을 해서 하주석 선수보다 약간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야구에서는 원래는 그 뒤에 주자가 선행 주자를 추월할 수는 없어요. 추월하게 되면 아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왜냐하면 정말 빠른 선수가 있어서 느린 선수가 앞에 2루를 돌기 전에 홈까지 들어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미연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 상황은 이미 그 볼넷으로 확정된 상황이고 3루 주자가 이미 홈에 들어왔고 1루를 밟았기 때문에 추월은 성립하지 않는다. 주심이 친절하게 그 팬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롯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근데 한화 팬들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거둔 건데 좀 축하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한때 기성용과 지동원이 뛰었던 썬덜랜드가 네. 천신만고 그때 잉글랜드 프로축구 1부 리그로 승격이 됐습니다. 네, 2016년 17년 시즌에 정말 썬더랜드가 2부에 강등될 때만 해도 설마 내년쯤 다시 올라오겠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3부 리그까지 강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썬더랜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1879년에 창단해서 1부 리그에서 무려 6번이나 우승한 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 지동원 선수라든가 기성용 선수가 활약했고 지금 전북 현대 감독인 거스포획 감독도 거기서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명팀인데 그래서 오직하면 넷플릭스에서 다음에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 다큐멘터리를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죽어도 썬더랜드라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해 놨었는데 계속 밀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강등기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어제는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1부 리그에 복귀를 해서 이제 죽어도 썬더랜드에서 이제 살아서 썬더랜드가 되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이 벌어졌고요. 근데 거기에 그 승부를 결정지은 선수가 19살의 유망주예요. 근데 이 선수가 내년에는 이제 브라이튼 어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뛸 뻔했던 브라이튼과의 경기로 이적하는 토마슨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마지막 골을 찼는데 정말 오른쪽 구석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에 썬더랜드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이 됐고 세계 축구 팬들은 썬더랜드를 잉글랜드 축구 1부 리그에서 보게 됐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소식인데 손흥민의 발 부상이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온다고요? 네, 본인이 이렇게 참 그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심각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태가 몸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건 이제 오늘 월드컵 대표팀 3차 명단 발표가 있는데 네. 과연 홍명보 감독이 부상에도 손흥민 선수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우리가 지금 비조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2위와는 승점 3.4입니다. 그래서 6월 6일 새벽에 벌어지는 이라크전을 최소한 비기는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상징적으로 뽑을지 아니면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리그 이틀뿐만 아니라 대표팀에서 잠시 빠질 수 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수 KBS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